놀이터입니다. 아이가 뛰어가다 넘어집니다. 무릎이 조금 까졌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한쪽에서 어른이 다가옵니다. 뚝! 그만 울어. 별거 아니잖아. 그 정도 가지고 울면 어떡해. 아이는 잠시 뒤 울음을 멈춥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어른이 다가옵니다. 이 어른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많이 놀랬지? 아팠겠다. 아이는 한동안 울다가 조금씩 진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놀이터로 돌아갑니다. 두 장면 모두 몇 초 만에 지나가는 일입니다. 어느 쪽도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두 어른 모두 아이가 빨리 괜찮아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몇 초가 매일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몇 번, 1년에 수백 번, 그리고 어린 시절 내내 수없이 반복된다면 말입니다. 울지 마.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은 아이와 많이 놀랬구나. 아팠겠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은 아이. 이 짧은 순간의 차이는 한 사람이 자기 감정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감정을 다루는 5가지 능력을 살펴봤습니다. 인식하고, 이해하고, 이름 붙이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의 막막함을 남겼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능력은 혼자 마음 먹는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혼자 배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을 통해 배웠습니다. 내가 울었을 때 돌아온 반응, 화가 났을 때 벌어진 일, 기뻐했을 때 마주한 어른의 표정.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쌓여갑니다. 내 감정은 꺼내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러니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둘러싼 자리,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가장 가까운 자리 가운데 하나가 가정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모가 아이의 감정, 특히 힘든 감정을 대하는 방식에 서로 다른 유형이 있다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슬퍼? 금방 잊어버릴 거야. 아이의 힘든 감정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려는 태도입니다. 내게 선의에서 나옵니다. 아이에게 힘든 감정이 오래 남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잘못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런 걸로 화내는 거 아니야. 아이가 보인 감정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거나 꾸짖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받아주지만 그 다음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인정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는 함께 찾지 않습니다. 아이는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감정을 다루는 방법까지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감정 코치의 방식입니다. 감정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행동에는 선을 긋고 그 다음 방법을 함께 찾아줍니다. 많이 속상했구나. 그런데 동생을 때리는 건 안 돼.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감정 코칭 연구에서 이런 방식은 아이들의 감정 조절과 또래 관계, 주의 집중과 같은 여러 발달 영역과 관련되어 나타났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신체 건강과 관련된 차이도 관찰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말 한마디의 마법이 아닙니다. 아이가 감정을 드러낼 때마다 어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 그 작은 경험들이 반복해서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감정 코치가 된다는 건 언제나 다정하게 반응하는 완벽한 부모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부모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긋난 다음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화를 낸 날, 그날 저녁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까 아빠가 소리 질러서 놀랐지. 미안해. 아빠도 그때 많이 답답했어. 이런 대화는 아이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어른도 감정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긋난 관계도 다시 돌아와 이야기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완벽한 관계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관계가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시 부모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기 감정을 존중받는 경험이 부족했던 사람에게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감정 교육은 아이를 대하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 역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다시 배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자리,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감정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시간표 위에 한 칸을 떠올립니다. 일주일에 1시간, 마음 챙감이나 인성교육 같은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의 발견이 소개하는 학교들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특징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시간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학교들에서는 학기 초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나의 약속을 만듭니다. 먼저 묻는 질문부터 다릅니다. 우리 반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가 아니라 우리는 이 교실에서 어떤 기분으로 지내고 싶은가?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수해도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느끼려면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아이들과 교사는 여기에서 나온 생각들을 함께 정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약속으로 남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벽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함께 돌아갈 기준이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지? 라는 질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고 싶었던 교실에서 지금 얼마나 멀어졌을까? 라고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아이가 다퉜을 때 잘못만을 따지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너는 어떤 기분이었니? 그 기분은 왜 생겼을까? 상대는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보고 싶니?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감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발견하게 합니다. 목적은 단순히 미안해라는 말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도 나와 상대의 감정을 함께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정서적 능력을 학교에서 다루었을 때 관계와 학교 생활뿐 아니라 학습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보고되어 왔습니다. 사회 정서학습 프로그램을 종합한 연구들에서도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능력과 행동, 그리고 학업 성취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일부 후속 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교육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시간이 공부할 시간을 빼앗는 것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리 이상한 결과도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관계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교실에서는 배움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더 있습니다. 교사입니다. 지치고 소진된 교사에게 아이들의 감정을 언제나 세심하게 살피라고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돌보는 교실을 만들려면 아이들에게만 감정 조절을 요구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사 역시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돌보는 교실은 교사의 감정도 함께 돌보는 학교에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이 한번 뒤집힙니다. 우리는 감정교육이라고 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먼저 떠올립니다. 새로 도입해야 하는 것, 예산이 필요한 것, 전문가에게 배워야 하는 것. 물론 그런 체계적인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정교육은 커리큘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아이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일상의 순간에도 감정교육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어진 아이에게 건네는 첫마디, 성적표를 받아든 아이에게 던지는 첫 질문, 화가 난 학생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짓는 첫 표정, 그 순간마다 아이는 무언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짧은 멈춤일 수 있습니다. 곧바로 판단하기 전에, 곧바로 가르치려 하기 전에 지금 이 아이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전에는 조금 무거운 뒷면도 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감정교육은 이미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아이들은 매일 어른의 반응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말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춰야 하는 것인지, 실수했을 때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화를 느껴도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아이에게 건네는 반응 하나하나가 그 질문에 대한 작은 답이 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울었을 때 돌아온 첫 마디는 무엇이었나요? 화를 냈을 때는요? 기뻐서 들떠 있을 때는 어떤 반응이 돌아왔나요? 그리고 지금 나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첫마디를 건네고 있나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받았던 방식을 그대로 건넵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로요. 내가 뚝 그쳐 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다면 아이 앞에서도 그 말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가장 익숙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구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물려받은 문장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물려받은 그대로 건넬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한 문장을 바꿔볼 것인가? 바꾸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언을 하기 전에 한 문장만 앞에 놓아보는 겁니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해결책은 그 다음에 이야기해도 됩니다. 먼저 내 마음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 그 다음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감정교육은 새로운 말을 많이 배우는 일보다 내가 물려받은 한 문장을 다르게 건네는 일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가정과 학교는 우리가 감정을 배우는 첫 번째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언젠가 그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감정을 물어봐주는 어른도, 함께 만든 교실의 약속도 없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첫 직장의 회의실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더 넓은 사회 속에서,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감정의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한 사람의 감정을 만드는 것이 가정과 학교만은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화를 드러내는 사람, 슬픔을 숨기는 사람, 불안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 모습은 정말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도 어떤 감정은 드러내게 하고 어떤 감정은 숨기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가정과 학교에서 배운 감정은 결국 사회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감정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